한미합동훈련 정글지에서 생존훈련 시작 전 미국 여군 장교는 한국 군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날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주겠다며 한국군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들은 일반 군병사가 아닌 특수부대 수색대라는 사실을. 일부 정글의 모욕과 침묵의 약속, 짙고 축축한 녹색의 장막이 하늘을 가렸다. 숨막히는 열기와 함께 끈적한 습기가 온몸을 감쌌고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고막을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이곳은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원시의 땅.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자연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대한민국 특수수색대 한 팀과 미합중국 특수작전부대 알파팀의 연합생존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헬기에서 루프를 타고 내린 양국의 최정예 대원들이었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미묘한 긴장감과 불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정글의 위협감뿐이었다. 특히 미군 알파팀의 지휘관 사라 콜린스 대위의 눈빛은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금발을 단정하게 묶고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그녀는 전형적인 엘리트 군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동양인, 특히 한국 군인에 대한 깊은 편견이 서려 있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지옥 같은 정글에서 정해진 시간까지 살아남아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콜린스 대위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정글의 소음을 갈랐다. 그녀는 한국군 대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너희 한국군들이 과연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군. 전쟁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야. 책상에 앉아 작전을 짜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한국군 특수수색대 팀장인 이재훈 대위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뒤로는 8명의 팀원들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고요한 눈빛으로 콜린스 대위를 응시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팀의 최선임 강현부 하사 전문가 스카우터였다. 콜린스 대위는 이재훈 대위의 침착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조롱을 이어갔다. 특히 너희들의 그 보여주기식 군기는 여기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중요한 건 실력, 그리고 생존 본능이다. 과연 너희에게 그런 게 남아있을까? 그녀의 말에 미군 대원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군인들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다. 이재훈 대위는 불필요한 나찰을 피하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있던 강현부 하사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콜린스 대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콜린스 대위의 신경을 긁었다. 뭘 봐, 콜린스 대위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강현두 하사는 대답 대신 그녀의 군화에 묻은 진흙과 방금 전 그녀가 무심코 밟은 독초의 잎사귀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풀 밟으면 하루 안에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콜린스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힐끔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지만 이미 수많은 풀들로 뒤덮여 무엇을 밟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챈 미군 대원 하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닥쳐. 어디서 감히 미군 장교에게 충고질이야. 미군 부팀장이 소리쳤지만 콜린스 대위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눈앞에 이 조용한 한국군 하사에게서 성광처럼 스치는 날카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재미있는 농담이군. 하지만 그런 잔꾀로 우리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그녀는 오히려 더 악에 바친 듯 모든 대원들이 들으라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좋아. 그럼 내기하지. 너희 한국군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구조 신호를 보낼 거다. 내 모든 걸 걸 수 있어. 그녀의 도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콜린스 대위는 자신의 매력적인 외모를 무기 삼아 가장 치욕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녀는 강현부 하사를 노려보며 그러나 모든 한국군을 향해 말했다.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훈련 종료 시점까지 살아남아 나를 찾아낸다면 그날 밤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야. 내가 약속하지. 하룻밤이라는 단어에 담긴 노골적인 의미의 미군들은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한국군의 남성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모욕이었다. 한국군 대원들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몇몇은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미군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재훈 대위의 차가운 눈빛이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던 강현부 하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그저 콜린스 대위의 눈을 깊게, 아주 깊게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콜린스 대위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상대하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훈련을 통해 살아남은 진짜 괴물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던진 치욕적인 약속이 결국 자신의 목에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훈련 시작. 콜린스 대위의 외침과 함께 두 팀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흩어졌다. 미군들은 시끄럽게 장비를 챙겨 떠들썩하게 사라졌고 한국 특수수색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소리 없이 정글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강현두 하사는 마지막으로 미군들이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2부. 문명과 야생의 생존 방식들. 미군 알파팀은 자신감이 넘쳤다. 최첨단지 피어스와 위성통신 장비, 고성능 정수 필터, 고열량 전투 식량까지. 그들은 문명의 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콜린스 대위는 지도를 펼쳐들고 능숙하게 좌표를 읽어냈다. 목표 지점까지는 북서쪽으로 70km, 하루에 20km씩만 주파하면 사흘이면 충분하다. 중간에 식수 확보 지점도 두 군데나 있으니 문제없어. 그녀의 계획은 명쾌하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정글이 인간이 만든 지도를 얼마나 하찮게 만드는지, 그리고 문명의 장비가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정글은 그들의 행군을 허락하지 않았다. 늪과 덩굴이 발목을 잡았고 독충과 거머리가 끊임없이 살을 파고들었다. 내리쬐는 태양과 높은 습도는 체력을 급격히 소진시켰다. 첫날 오후가 되자 벌써부터 대원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젠장, 물이 부족해. 정수 필터가 진흙 때문에 자꾸 막힌다. 한 병사가 흙탕물을 떠 마시려다 신경질적으로 필터를 흔들었다. 콜린스 대위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조용히 해. 물은 아껴 마셔. 계획대로 움직이면 내일 아침엔 깨끗한 계곡에 도착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불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정글은 더욱 흉포한 얼굴을 드러냈다. 거대한 뱀이 그들의 수경지 근처를 지나갔고 정체 모를 찜승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감에 휩싸인 대원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신경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다. 반면 한국 특수수색대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정글 속으로 사라진 직후 모든 인위적인 소음을 지웠다. 이재훈 대위의 수신호를 따라 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고 눈빛만으로 서로의 의사를 확인했다. 강현우 하사는 대열의 가장 선두에서 길을 열었다. 그는 GPS 대신 나뭇가지에 낀 이끼의 방향과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 정확한 방향을 찾아냈다. 그는 뱀이나 독충이 숨어있을 만한 곳을 본능적으로 피했고 팀원들을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이끌었다. 식스 확보는 그들에게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강현우 하사는 정글을 이용해 굵은 덩굴의 한쪽을 잘랐다. 그러자 잘린 단면에서 맑은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대원들은 차례대로 수통에 그 생명의 물을 채웠다. 미군들이 진흙물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연이 주는 가장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있었다. 이 덩굴은 물나무라고 불립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마실 충분한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강현부 하사가 나직하게 설명하자 젊은 대원 하나의 눈이 동그래졌다. 화 하사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십니까? 살기 위해 배웠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겪어왔을 혹독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생존 전문가이자 정글 그 자체를 읽어내는 사냥꾼이었다. 식량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땅에 파인 미세한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즉시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주변의 대나무를 이용한 즉석 덫을 설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덫에는 작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산짐승이 걸려들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지도 않았다.
불은 연기와 냄새를 남겨 리치를 노출시킬 뿐이었다. 대신 강현우 하사는 능숙한 솜씨로 짐승을 해체하고 얇게 썬 고기를 독성이 없는 나뭇잎에 싸서 각자의 배낭에 넣었다. 소금 대신 짠맛이 나는 특정 식물에 뿌리를 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것은 훗날을 위한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터였다. 밤이 되자 그들은 안전한 수경지를 구축했다.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독충을 피하기 위해 해먹을 설치하고 적의 접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의 나뭇가지를 이용한 간이 경보 장치를 만들었다.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동안 나머지 대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며 빠르게 체력을 회복했다. 그들은 정글과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정글의 일부가 되어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필요한 것을 얻어냈다. 그들에게 정글은 지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대한 보물 창고였다. 3부 사냥꾼과 먹잇감. 이틀째 아침이 밝았을 때 두 팀의 상황은 극명하게 갈렸다. 미군 알파팀은 탈수와 허기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왔고 콜린스 대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녀 역시 핏발산 눈으로 지도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지도 위의 선과 실제 정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이 정글을 그리고 한국군을 얕보고 있었는지를. 같은 시각 한국 특수수색대는 이미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을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모습은 훈련을 시작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글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더욱 날카롭고 기민해져 있었다. 이재훈 대위가 대원들을 모았다. 이제부터 2단계 작전을 시작한다. 그의 말에 대원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강하사, 자네는 단독으로 움직인다. 목표는 하나. 이재훈 대위가 강현우 하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를 모욕한 그 여장교를 찾아내. 강현우 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최첨단 장비가 아닌 정글에서 각각가 만든 날카로운 나무 창과 그의 몸에 완전히 흡수된 생존 본능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정글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본격적인 추격, 아니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강현우는 혼자가 되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냄새 입자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냈다. 썩은 나뭇잎 냄새, 축축한 흙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이질적인 냄새, 화약과 금속, 그리고 인공화학 물질의 냄새였다. 미군들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그 모든 자연의 교향곡 속에서 그는 부자연스러운 파열음을 찾아냈다. 단단한 분화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부러뜨리는 소리, 금속 스통이 장비에 부딪히는 소리. 그것은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의 예민한 청각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추적은 일반적인 군사 교범에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단순히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남긴 모든 흔적을 읽어내고 있었다. 꺾인 나뭇가지의 각도로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였는지, 땅에 남은 배낭의 자국으로 그들의 체력이 얼마나 소진되었는지를 파악했다. 심지어 그들이 버리고 간 전투 식량 포장지를 보고는 그들의 보급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까지 추론해냈다. 아마추어 드리군 강현우는 속으로 뇌까렸다. 그들은 자신이 정글을 정복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정글 곳곳에 자신들의 위치와 상태를 광고하며 다니는 꼴이었다.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포식자의 눈에 띈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는 발 뒤꿈치가 아닌 발 앞부분으로 땅을 디뎠고 체중을 완벽하게 분산시키며 나뭇잎이 마찰음을 최소화했다. 그는 땅을 기는 뱀처럼 나뭇가지를 타는 원숭이처럼 정글의 일부가 되어 이동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을 연상시켰다. 추적을 시작한 지 반나절이 지났을까? 강현우는 미군들의 수경지 흔적을 발견했다. 어설프게 구축된 경계선, 모닥불을 피웠던 흔적, 그리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쓰레기들. 그는 코를 킁거렸다. 공기 중에 섞인 냄새가 더욱 진해지고 있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패배의 냄새였다. 그는 수경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다른 발자국들과는 조금 다른 작고 깊게 파인 군화 자국. 보폭은 불규칙했고 땅을 딛는 힘이 불안정했다. 콜린스 데이의 흔적이었다. 그녀의 자존심 강한 성격이라면
팀원들이 동의하는 상황 속에서 단독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리석군. 정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강현우는 그 발자국을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멀리 가지 못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인 탓에 그녀가 남긴 흔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찾기 쉬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곧 비가 쏟아질 기세였다. 비가 내리면 모든 흔적은 지워질 것이다. 그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의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는 눈을 감고 오로지 청각과 후각에만 의지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새로운 냄새가 실려왔다. 딴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여성용 화장품의 잔향이었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가깝다. 그는 몸을 낮추고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전방을 주시했다. 저 멀리 작은 바위 위에 한 여자가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훈련 첫날의 그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찢어진 군복, 풀린 군화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절망감과 공포. 바로 사라 콜린스 대위였다. 그녀는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 일터였다. 구조 요청은 곧 자신의 패배와 한국군에 대한 자신의 경솔한 발언이 모두 틀렸음을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 콜린스 대위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한 마리의 굶주린 포식자에게 완벽하게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강현우는 나무 창을 고쳐 잡았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의 목에 창끝을 겨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사냥감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것이 진정한 사냥꾼의 방식이었다. 콜린스 대위는 결국 무전기를 내려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여장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현우는 그림자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는 콜린스 대위의 등 뒤로 유령처럼 다가갔다. 콜린스 대위는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의 등 뒤에서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찾았다. 나직하지만 정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콜린스 대위는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쌍의 깊고 차가운 눈동자였다. 훈련 첫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한국군 하사의 눈이었다. 콜린스 대위는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눈앞의 남자는 유령 같았다. 아무런 소리도 기척도 없이 자신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깎은 나무창이 들려 있었고 그 끝은 정확히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고세된 듯한 그 고요한 눈동자는 마치 심연처럼 깊어서 그 안에 자신의 모든 오만과 어리석음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너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며칠 동안 제대로 마시지 못한 탓이었다. 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콜린스 대위를 지그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찢어진 군복, 흑푸성이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눈동자를 차례로 훑었다. 그 시선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조롱 따위는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무감정한 관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콜린스 대위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자신과 자신의 팀은 이틀 만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원시적인 무기 하나만을 든 이 남자는 어떻게 멀쩡한 모습으로, 그것도 자신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의 뇌리에 자신이 뱉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사흘도 버티지 못할 거다.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나를 찾아낸다면 그날 밤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야.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자존심 강한 군인이었다. 수많은 남성 군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패배는 그녀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특히 자신이 무시하던 상대에게 당하는 이런 식의 굴욕적인 패배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이건 훈련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항변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강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나무창을 내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수통을 풀어 그녀에게 건넸다. 콜린스 대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와 수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독이라도 탔을까봐 겁나는 건가? 강현우가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아주 희미한 비웃음과 함께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콜린스 대위는 그가 실제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겨우 실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수통을 거칠게 낚아채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며칠 만에 마셔보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었다. 그녀가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동안 강현우는 주변을 경계했다. 그의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군인이었고 완벽한 생존 전문가였다. 콜린스 대위는 물을 마시면서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군사학교에서 교범으로만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는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그는 정글 그 자체와 같았다. 수통을 거의 비우고 나서야 콜린스 대위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갈증이 해소되자 굴욕감이 다시 온몸을 지배했다. 내 이름이 뭐지?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기세가 실려 있었다. 강현우 하사. 콜린스 대위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 그녀는 강현우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래, 내가 졌다. 인정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약속은 지키겠다. 그녀는 그 말을 내뱉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룻밤이라는 약속. 그것은 단순히 조롱 섞인 내기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치욕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강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했을 뿐이다. 마치 그 약속 따위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그런 무심한 반응이 콜린스 대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곧 비가 올 테니 강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 팀원들은 콜린스 대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 자네를 찾고 있겠지. 하지만 이 정글에서 길 잃은 사람을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강현우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앞서 걷기 시작했다. 콜린스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굴욕적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를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글 속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앞서 걷는 남자의 넓은 등은 산처럼 든든해 보였다. 콜린스 대위는 그 등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상대에게서 느끼는 아주 미미한 그러나 분명한 경외감. 그녀는 자신이 이제부터 겪게 될 일이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한 약속이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그리고 이 밤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글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부, 폭풍 속의 고백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정글을 두들겼다. 나뭇잎들은 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졌고 숲 바닥은 삽시간에 흙탕물로 변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비 속에서 강현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마치 폭우 속에서도 자신만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했다. 콜린스 대위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젖은 군복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미끄러운 진흙 바닥은 자꾸만 발을 헛디게 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 무릎과 손바닥이 긁히고 찢어졌다. 비참했다.
미 특수부대의 엘리트 장교가 지금은 그저길 잃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녀가 또다시 진흙탕에 넘어졌을 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이 지옥 같은 정글에서 죽는 건가? 그녀는 흙탕물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앞서가던 강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쏟아지는 비 너머로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콜린스 데이는 그의 손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먼지가 묻어있는 투박한 손. 그 손은 그녀가 평생을 경쟁하며 이기려 했던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의 손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강현우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듯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이러지 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녀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강현우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녀의 팔을 붙잡은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녀가 따라오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둔 반쯤은 강제적인 동행이었다. 콜린스 데이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강현우는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덩굴로 가려진 입구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겨우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동굴이 있었다. 동굴 안은 바깥 세상의 폭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강현우는 콜린스 대위의 팔을 놓고 배낭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부싯돌을 꺼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눅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마른 이끼와 나뭇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해 금세 작은 불씨를 만들어냈다. 곧 동굴 안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콜린스 데이는 동굴벽에 기대어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그토록 원했던 불이었다. 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추위를 잊게 하고 야생동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문명의 상징이었다. 최첨단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을 피우지 못했던 자신과 달리 그는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너무나도 쉽게 불을 만들어냈다. 모든 것이 비교되었고 모든 면에서 자신이 뒤처지고 있었다. 강현우는 불을 피운 뒤 배낭에서 나뭇잎에 싼 육포를 꺼내 불에 굽기 시작했다. 고기가 익는 냄새가 동굴 안에 진동했다. 콜린스 대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강현우는 잘 구워진 육포 한 조각을 나뭇가지에 꽂아 그녀에게 건넸다. 조금 전의 물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또다시 적선 받듯 음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맡아보는 고기 냄새의 유혹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육포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소금기 하나 없는 고기였지만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허겁지겁 육포를 먹어 치우는 그녀를 강현우는 타닥거리는 불빛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불길로 차가워진 몸을 녹이자 그제야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좁은 동굴, 단둘이 남겨진 상황, 그리고 그녀가 했던 약속. 동굴 안은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콜린스 대위는 차라리 그가 자신을 조롱하거나 약속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불빛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그런 무관심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콜린스 대위였다. 왜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지? 그 약속 때문인가?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물었다. 그녀는 그가 그렇다고 대답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다. 강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군인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설령 그 동료가 적국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했다. 거기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계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원칙뿐이었다. 콜린스 대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의무감마저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원칙적인 군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난 너에게 지난 일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뿐. 강현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더 이상 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듯했다. 콜린스 대위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군인이란 무엇인가? 그녀는 이 조용한 동양인 하사에게서 자신이 평생을 배워도 얻지 못할 어떤 것을 보고 있었다. 폭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동굴 안 타오르는 불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탐색을 시작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의 시간이었다. 밤은 아직 길었다. 오후, 진정한 강함에 대하여 동굴 밖은 여전히 폭우가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다. 불규칙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콜린스 대위는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이 정체 모를 한국군 하사에 대해 무엇이든 알아야 했다. 자신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든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어떻게 그런 기술들을 익혔지?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흔적을 찾는 법, 우리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녀의 질문은 순수한 군인으로서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현우는 잠시 불꽃을 응시하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교범은 죽은 지식이다. 진짜 지식은 몸으로 배우는 것. 나는 북쪽의 산악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지도도 식량도 없이 단 한 자루의 칼만 가지고 한 달을 버텨야 했지. 동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동료를 사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콜린스 대위는 미간을 찌푸렸다. 미군에서도 혹독한 훈련을 하지만 동료를 사냥하라는 훈련은 없었다. 그것은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야만이다. 동료는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지. 경쟁하거나 사냥할 대상이 아니야. 전쟁터에서는 그 야만적인 본능이 너를 살린다. 동료애나 전우애 같은 감상적인 단어들은 안전한 기지 안에서나 통용되는 것. 진짜 적은 눈앞의 적군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보다 더 오래 살아남으려는 아군일 수도 있다. 그의 말은 냉소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콜린스 대위는 그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아니, 넌 틀렸어. 군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군대는 모래성과 같아. 우리는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굳건한 전우애로 세계 최강이 된 거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배우고 지켜온 가치였다. 강현우이과의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 그리고 전우애가 지금 당신을 살려줬나? 그의 반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콜린스 대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정글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자신을 구해준 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살아남은 한 명의 군인이었다. 너희는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해. 강현우가 말을 이었다. 전쟁은 영웅담이나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다. 그저 진흙탕 속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일 뿐. 화려한 무기도 멋진 구호도 필요 없다. 필요한 건 오직 살아남겠다는 본능, 그리고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냉혹한 뿐이다. 그의 눈빛은 그가 직접 겪어온 지옥의 풍경을 담고 있는 듯했다. 콜린스 대위는 그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넌 실제 전투를 겪어봤나? 강현우는 대답 대신 자신의 옆구리 쪽 셔츠를 살짝 들어 올렸다. 불빛 아래 흉하게 아문 총상의 흔적이 드러났다. 콜린스 대위는 숨을 삼켰다. 그것은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진짜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속에서 생긴 훈장 아닌 흉터였다. 아프리카 내전 지역이었다.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에 민간인 용병으로 투입됐지. 거기서는 국적도 계급도 이념도 없었다. 오직 돈과 생존만이 존재했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했다. 콜린스 대위는 충격에 빠졌다. 한국의 정규군 특수부대원이 용병 출신이라니. 그녀가 아는 한국군은 미국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비교적 온실 속에서 자란 군대였다. 어째서 그런 위험한 일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리고 나는 싸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놈이었으니까.
그의 대답은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군인들과 달랐다. 그녀 주변의 군인들은 애국심, 명예, 조국 수호와 같은 거대한 가치를 위해 싸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이유, 즉 생존을 위해 싸웠다. 콜린스 대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믿어왔던 군인의 가치관과 이념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애국심과 명예,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것들이 과연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이 남자의 말처럼 결국 남는 것은 살아남고자 하는 처절한 본능뿐일지도 모른다. 그럼 그 약속은? 콜린스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그가 자신을 찾아낸 이유가 그저 군인으로서의 의무감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 강현우는 잠시 무슨 말이냐는 듯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그녀가 훈련 첫날 했던 말을 떠올리고는 피식 웃었다. 그 하룻밤 그는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런 저급한 도발에 넘어갈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가 당신을 찾아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우리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 주고 싶었을 뿐. 그의 말은 콜린스 대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흔들렸기를 혹은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욕망하기를 바랐던 걸까? 차라리 그랬다면 덜 비참했을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꺾어야 할 상대,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입구 쪽으로 향했다. 차가운 비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어디 가나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관마.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동굴 밖으로 한 발짝 나서려 했다. 그 순간 강현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이 어둠 속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넌 내일 아침 시체로 발견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동굴 안의 공기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부 내면의 폭로와 키메라 프로젝트. 콜린스 대위는 강현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의 손은 강철 클램프처럼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미세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단둘이 남겨진 좁은 공간, 압도적인 힘의 차이.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현우는 그녀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동굴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얌전히 있어. 살고 싶으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다시 원래 자리에 앉아 불을 지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콜린스 대위는 그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 남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때로는 원칙을 중시하는 군인 같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야수처럼 변했다. 그의 안에는 너무나도 다른 여러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냉기류가 흘렀다. 콜린스 대위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입을 열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밤을 보낼 수는 없었다. 넌 항상 그런 식인가?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말로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몸으로 가르쳐주는 게 가장 빠르다. 내가 말로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그렇다. 당신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당신이 약하다는 걸. 내가 약하다고? 콜린스 대위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다. 난 웨스트 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레인저 스쿨과 공수 훈련까지 모두 마쳤다. 수많은 남자 군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네가 뭔데 나 약하다고 말하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쏟아내며 그를 몰아붙였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강현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척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당신의 그 모든 경력과 훈련은 당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갑옷에 불과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당신의 눈을 보면 안다. 강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의 눈에는 항상 두려움이 서려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거라는 두려움. 당신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오만하게 행동하고 남들을 짓밟으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그의 말은 정확하게 그녀의 전곡을 찔렀다. 콜린스 데이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을 이 남자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뭘 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강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나보다 5살 어렸지.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아련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어머니와 우리를 때렸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생을 지켜줘야 했으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싸움질을 하고 다녔고 결국 소년원에까지 가게 됐지. 콜린스 데이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 동생은 나쁜 놈들에게 끌려가 몹쓸 짓을 당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놈들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했다는 분노, 그게 나를 군인으로 만들었다. 아니, 싸우는 기계로 만들었지.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굳어졌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내 안의 분노를 풀기 위해 전 세계의 전쟁터를 떠돌았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나 역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는 동안 나는 감정을 잃는 법을 배웠다. 두려움, 슬픔, 기쁨 그런 것들은 싸움의 방해만 될 뿐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콜린스 데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내 여동생이 생각났다. 강해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더 독하게 행동하던 모습.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모습. 당신은 내 죽은 여동생과 너무나도 닮았어.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콜린스 데이는 그가 자신에게서 죽은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격렬했던 그에게서 아주 희미한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역시 자신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날 구해준 건가? 동정심 때문에야? 아니, 당신 스스로 살아남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강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동생은 결국 스스로를 포기하고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 안에는 아직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어. 그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진짜 강해질 수 있다. 그의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채찍질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콜린스 데이는 그 말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그렇다. 나는 두려웠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런 나를 비웃는 대신 진짜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동굴 밖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편견과 오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 길고 긴 밤은 어쩌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7부 실탄과 음모의 사막들. 밤새 내리던 비는 새벽이 되자 거짓말처럼 그쳤다. 짙은 안개가 정글을 감쌌고 젖은 나뭇잎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동굴 안의 불은 거의 사그라들어 희미한 온기만을 남기고 있었다. 콜린스 데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강현우의 이야기는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적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강현우는 이미 일어나 동굴 밖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기민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안개 낀 정글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유심히 듣고 있는 듯했다. 무슨 소리라도 들리나? 콜린스 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누군가 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다. 그의 대답에 콜린스 데이는 긴장했다. 자신의 팀원들일 수도 있지만 이 훈련은 실전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적군이 존재할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할 거지? 먼저 정찰을 해야 한다. 당신은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불씨는 꺼뜨리지 말고. 강현우는 나무 창을 챙겨 들고 동굴 밖으로 나서려 했다. 그 순간 콜린스데이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나도 같이 가겠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강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아니, 난 더 이상 무력하게 숨어만 있지 않겠어. 내 말대로 나도 싸우는 법을 배워야지. 진짜 생존이 뭔지.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의 대화가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나약함을 갑옷 뒤에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강현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와 호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대신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둘 다를 죽일 수 있어. 알겠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동굴을 빠져나왔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강현우는 앞장서서 움직였고 콜린스데이는 그의 발자국을 정확히 밟으며 뒤따랐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모방하려 애썼다. 소리 없이 걷는 법,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는 법, 그 범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기술들이었다. 강현우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는 주기적으로 멈춰서 땅에 귀를 대고 미세한 진동을 확인했다. 콜린스데이는 그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그는 마치 정글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얼마쯤 갔을까? 강현우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는 몸을 낮추고 거대한 양치식물 뒤에 몸을 숨겼다. 콜린스데이도 즉시 그의 옆에 엎드렸다. 강현우는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켰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두 명이었다. 그들은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 콜린스데이의 팀원들이었다. 콜린스데이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강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제지했다. 그리고는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왜 그러지? 내 팀원들이다. 콜린스데이가 속삭였다. 상황이 이상하다. 너무 무방비해. 강현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말대로였다. 두 명의 미군은 주변 경계도 없이 지친 모습으로 나무에 기대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함정에 빠진 미끼처럼 보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정글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나무에 기대앉아 있던 미군 병사 하나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매복이다. 콜린스데이는 경악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탄이었다. 누군가 정말로 그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남아있던 다른 병사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다음 총성과 함께 쓰러졌다. 콜린스데이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강현우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총성이 울린 순간 이미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냉혹한 살인 기계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가상의 적군이 아니야. 진짜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어째서? 콜린스데이는 혼란에 빠졌다. 연합훈련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었다. 지금은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다. 살아남아야 해. 강현우는 콜린스데이의 팔을 붙잡고 총알이 날아온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빗발치는 총알이 그들이 조금 전까지 엎드려 있던 자리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정체 모를 적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한 생존 훈련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콜린스데이는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강현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생사를 함께하는 전후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8부 역전된 사냥과 3마리 뱀.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강현우는 콜린스데이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맹렬한 속도로 정글을 가로질렀다. 나무와 덩굴이 채찍처럼 얼굴과 팔을 후려쳤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발소리와 외침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젠장, 대체 누구야? 콜린스데이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몰라. 하지만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만은 분명해. 강현우는 달리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장 엄폐가 용이하고 도주하기 좋은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연합훈련 중에 실탄을 사용하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히 계획된 습격이었다. 목표는 미군인가? 아니면 우리인가? 혹은 둘 다인가? 그는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추측보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저쪽이다. 추격자 중 하나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강현우는 방향을 틀어 가파른 계곡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콜린스 대위도 비명을 지르며 그의 뒤를 따랐다. 흙과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며 아찔한 상황이 계속됐지만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히 계곡 바닥에 도착했다. 계곡에는 얕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현우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을 따라 하류로 이동한다. 흔적을 지워야 해. 그의 판단은 정확했다. 물길을 따라 이동하면 발자국과 냄새를 남기지 않아 추격을 따돌리기에 용이했다. 차가운 계곡물이 찢어진 상처에 스며들어 따끔거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총성이 들리지 않고 추격자들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강현우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골랐다. 콜린스 대위도 그의 옆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제 괜찮은 건가? 아니,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그들은 프로야. 금방 다시 우리를 찾아낼 거다. 강현우는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생존 전문가가 아닌 적을 사냥해야 하는 전사 모드로 완전히 전환된 상태였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이 훈련 구역은 완벽하게 통제된 곳인데 콜린스 대위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현우는 쓰러진 미군 병사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의 장비가 이상했다. 미군 제식 장비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었어.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 훈련받은 군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어딘가 어설펐어. 뭐라고? 그들은 분명 내 팀원들이었는데. 아니다. 누군가 당신의 팀원들을 제거하고 그들로 위장한 거다.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던 거지. 그의 추리에 콜린스 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다면 자신의 나머지 팀원들도 이미 그녀는 끔찍한 상상을 애써 떨쳐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글쎄, 이 지역에 뭔가 중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 중에 중요한 인물이 있거나. 강현우는 콜린스 대위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 특수부대 지휘관이자 장차 미군을 이끌어갈 엘리트 장교였다. 그녀를 납치하거나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나 때문일지도 몰라. 콜린스 대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도. 하지만 지금은 범인을 찾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다. 강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단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통신 장비도 없어. 맨몸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해. 그의 말에 콜린스 대위는 암담함을 느꼈다. 상대는 중무장한 정체불명의 적들인데 자신들은 고작 나무창 하나가 전부였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강현우는 그런 그녀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자신감과 냉혹함이 뒤섞인 맹수의 미소였다. 이기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거다. 그리고 사냥하는 거지.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그가 추격자가 되어 적들을 하나씩 사냥할 생각이었다. 정글은 나에게 익숙한 전쟁터다. 무기가 없으면 만들면 되고 지형이 불리하면 유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지금부터는 내가 규칙을 정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콜린스 대위는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지금 전설 속의 괴물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약한 먹잇감이 아니었다. 피비 추격전의 양상은 이제 막 뒤바뀌려 하고 있었다. 정글의 진짜 포식자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구부, 원시적 전술과 피해 복수. 강현우는 콜린스 대위를 이끌고 계곡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폭포수가 쏟아지는 절벽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찾아낸 그는 이곳을 임시 거점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폭포 소리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주고 입구가 하나뿐이라 방어에도 용이했다. 여기서 잠시 숨어 있는 건가?
콜린스 대위가 물었다. 아니, 함정을 만든다. 강현우는 배낭에서 남은 밧줄과 정글돌을 꺼냈다. 그는 주변에서 구한 단단한 나무와 날카로운 돌멩이 그리고 질긴 덩굴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콜린스 데이는 그가 무엇을 만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지식과 기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강현우는 여러 개의 원시적인 무기를 만들어냈다. 날카로운 돌을 박아 넣은 나무 몽둥이, 덩굴을 엮어 만든 올가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대나무를 이용한 부비트랩이었다. 그는 휘어진 대나무의 탄성을 이용해 건드리면 날카로운 나무창이 튀어나오도록 설계된 교묘한 함정을 만들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거지? 콜린스 데이가 경이로운 눈으로 물었다. 전쟁터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한다. 적의 무기를 뺏거나 주변의 모든 것을 이용해 나만의 무기를 만들거나 그는 완성된 함정을 은신처로 오는 길목 곳곳에 교묘하게 설치했다. 나뭇잎과 덩굴로 위장하여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절대 알아챌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아니, 미끼를 던져야지. 강현우는 콜린스 대위의 군복 소매를 조금 찢어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뭇가지에 묶고 추격자들이 올 만한 길목의 눈에 잘 띄게 걸어두었다. 이건 그들은 우리가 이쪽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흔적을 발견하면 방심하고 달려들겠지.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콜린스 데이는 그의 전술적인 움직임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단순한 생존 전문가가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꿰뚫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전세를 뒤집을 줄 아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폭포 뒤 동굴에 숨어 숨을 죽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콜린스 데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강현우는 미동도 없이 마치 돌부처처럼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상대로 강현우가 남겨둔 흔적을 발견하고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찾았다. 적이 1000조각이 있어 한 명의 목소리가 흥분해서 외쳤다. 그들은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다. 콜린스 대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추격대는 3명이었다. 그들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조심성 없이 함정이 설치된 구역으로 들어섰다. 선두에 있던 자가 강현우가 설치해둔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순간이었다. 취익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옆에서 튀어나온 대나무 창이 그의 목을 그대로 꿰뚫었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매복이다. 젠장. 남은 2명이 당황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이 강현우가 그림자처럼 튀어나갔다. 그는 한 손에는 돌 몽둥이를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정글돌을 들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한 명의 등 뒤로 파고들어 목을 정글도로 그어버렸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공포에 질려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현우는 이미 거대한 나무 뒤로 몸을 숨긴 후였다. 거기 누구야? 당장 나와. 추격자는 총을 든 채 주변을 살피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강현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나무 뒤에서 조용히 올가미를 준비했다. 그리고는 추격자의 시야 밖으로 돌아 그의 머리 위 나뭇가지로 소리 없이 올라갔다. 마치 한 마리의 표범처럼. 추격자가 총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순간 강현우는 그의 목을 향해 올가미를 던지며 뛰어내렸다. 올가미는 정확히 그의 목에 걸렸고 강현우의 체중이 실리면서 그는 콱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에 매달렸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콜린스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중무장한 3명의 적을 원시적인 무기만으로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 아니 사냥이었다. 강현우는 숨을 고르며 쓰러진 적들의 시신을 살폈다. 그는 그들의 군복에서 인식표나 소속을 알릴 만한 것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체를 철저히 숨긴 전문 용병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적들이 가지고 있던 자동 소총과 탄약, 그리고 통신 장비를 챙겼다. 마침내 그들에게도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이다. 콜린스 대위는 동굴에서 나와 처참한 광경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피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구역질을 참아냈다.
이것이 전쟁의 현실이었다. 괜찮나? 강현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얼굴과 옷에는 적들의 피가 튀어 있었다. 콜린스 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고 나자 이상한 안도감마저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이들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 본부에 연락을 시도해 봐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강현우는 쓰러진 적에 팔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발견했다. 세 마리의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의 문신이었다. 이 문신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콜린스 데이가 문신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펜트 트라이어드. 세 마리 뱀이라고 불리는 극악무도한 용병 집단이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놈들이지. 과거 아프리카 내전에도 개입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녀의 말에 강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겪었던 지옥, 아프리카. 어쩌면 이들은 과거의 악연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었다. 과거의 원한과 국제적인 음모가 뒤얽힌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10부, 적인가 동지인가. 서펜트 트라이어드 강현우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내리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핏빛으로 물든 아프리카의 붉은 흙, 화약 냄새와 비명 소리가 뒤섞인 전장, 그리고 동료들의 처참한 죽음. 그 지옥의 중심에 바로 세 마리 뱀이 있었다. 그들은 특정 국가나 이념에 소속되지 않은 오직 돈과 사륙의 쾌락만을 쫓는 용병 집단이었다.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특히 강현우가 속했던 용병 부대와는 여러 차례 충돌하며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악연 중의 악연이었다. 그들을 알아? 콜린스 데이가 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고 물었다. 알다마다 내 동료들을 죽인 놈들이니까. 강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복수심이 타올랐다. 그들이 왜 여기에 이 훈련에 개입한 거지? 미군을 노린 건가? 아니, 강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조각난 퍼즐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나였을 거다. 너라고? 어째서? 콜린스 데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내가 그들의 보스를 죽였다. 당시 조직은 거의 와해될 뻔했지. 아마 그때 살아남은 놈들이 복수를 위해 나를 찾아다녔을 거다. 그리고 내가 한국군 특수부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번 연합훈련을 기회로 삼아 나를 제거하려 한 거겠지. 그의 추리는 논리적이었다. 서펜트 트라이어드의 잔혹한 성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국가 간의 연합훈련에 개입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놈들이었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한 미군들은 그저 너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단 말인가? 콜린스 데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한낱 미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미안하게 됐다. 강현우가 짧게 말했다. 그것은 사과라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가까웠다. 콜린스 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다. 공공의 적이 나타난 이상 이제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지? 지금 이 정글 안에 몇 명이나 더 있는 걸까?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소규모로 움직이지 않아. 아마 우리가 모르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고립된 정글 안에서 그들은 거대한 용병 집단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처지였다. 일단 이 통신 장비로 우리 부대에 연락을 취해야 해. 콜린스 데이가 적에게서 빼앗은 무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안 된다. 강현우가 즉시 제지했다. 왜 안 되지? 지원을 요청해야. 이 무전기는 적에게 도청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무전을 보내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될 거야. 이건 그들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어. 그의 지적에 콜린스 데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마터면 섣부른 판단으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은 하나뿐이다. 강현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의 베이스 캠프를 찾아내서 통신 장비를 파괴하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우리가 역으로 그들을 사냥하는 거다. 그의 계획은 무모하다 못해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단 2명이 용병 집단의 심장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 미쳤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능해 보이니까. 적들도 예상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정글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이 환경을 잘 이용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콜린스 데이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이미 과거의 망령을 향한 복수심과 전사로서의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놈들을 이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좋아. 가치가 콜린스 데이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나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지는 않겠어. 나에게도 총을 줘. 나도 미 특수부대 장교다. 싸우는 법은 알아. 강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떼아신 자동 소총 한 자루와 탄창을 그녀에게 건넸다. 몸 조심해. 이건 훈련이 아니니까. 콜린스 데이는 소총을 받아들고 익숙하게 장전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장교의 것이 아니었다. 부하들의 복수를 다짐하는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덮쳐온 정글 속에서 국적도 성별도 다른 2명의 군인은 공동의 적을 향한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쳤다. 그들은 이제 적의 심장부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동료들의 원한을 걸고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11부 결사의 침투와 키메라의 진실. 강현우와 콜린스 데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어둠은 그들에게 최고의 은신처이자 무기였다. 강현우는 낮 동안 적들의 예상 이동 경로와 주변 지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침투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계곡을 따라 수색 범위를 넓혀올 거다. 그렇다면 그들의 베이스 캠프는 이 지역의 지위가 용이한 고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저기 보이는 북쪽 능선이 가장 유력하다. 그는 나뭇가지로 그린 간이 지도 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의 분석은 군사 교범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짐승과도 같은 직감이었다. 콜린스 데이는 그의 분석에 동의했다. 그녀 역시 군사 지형학을 배웠기에 그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다. 침투 경로는 정면이 아닌 가장 험준한 동쪽 절벽을 이용한다. 경계가 가장 허술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 그의 계획은 위험천만했지만 동시에 가장 허를 찌르는 방법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2사람은 어둠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얼굴과 팔에 진흙을 발라 위장했고 콜린스 데이도 그의 모습을 따라했다. 그들은 이제 군인이 아니라 어둠 속에 스며든 한 쌍의 그림자였다. 2사람은 소리 없이 능선을 향해 나아갔다. 강현우는 앞장서서 수시로 멈춰서 주변의 기척을 살폈다. 그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예민해져 멀리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나 공기의 흐름 변화까지도 감지해냈다. 예상대로 동쪽 절벽의 경계는 허술했다. 하지만 절벽 자체를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은 손으로 잡을 곳도 발을 디딜 곳도 마땅치 않았다. 이곳을 어떻게? 콜린스 데이가 막막한 표정으로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강현우는 대답 대신 낮에 준비해둔 덩굴 밧줄을 꺼냈다. 그리고는 밧줄 끝에 갈고리 모양으로 깎은 단단한 나뭇가지를 묶었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절벽 위로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갈고리를 거는 데 성공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안전을 확보할 테니 당신은 여기서 대기해. 그는 콜린스 대위에게 소총을 건네며 주변을 경계하라고 지시하고는 맨손으로 밧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미와 같았다. 단련된 근육이 꿈틀거리며 그는 미끄러운 바위 표면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갔다. 콜린스 대위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한 번이라도 손을 놓치거나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무사를 기도했다. 얼마 후 강현우는 마침내 절벽 위에 도달했다. 그는 즉시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경계 병력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래쪽에 있는 콜린스 대위에게 조심스럽게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콜린스 대위도 밧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혹독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이었지만 강현우처럼 왼손으로 절벽을 오르는 훈련은 해본 적이 없었다. 손바닥이 벗겨지고 팔에 힘이 빠져 몇 번이나 위험한 순간을 맞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절벽 위에 올라선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현우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와 수통을 건넸다. 잘했다. 그의 짧은 칭찬 한마디에 콜린스 데이는 그동안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능선 위는 평평한 분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곳에 서펜트 트라이어드의 베이스 캠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 개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닥불 주위로 10여 명의 용병들이 총기를 손질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캠프 중앙에는 대형 안테나가 설치된 통신 텐트가 보였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군. 강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할 거지?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불가능해. 콜린스 데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저 통신 텐트다. 내가 유인조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반대편으로 우회해서 텐트에 잠입해. 통신 장비와 발전기를 파괴하고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 너 혼자서 저들을 상대하겠다고? 그건 자살 행위야. 내 걱정은 하지 마. 이건 명령이다. 강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그는 콜린스 데이에게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폭발물을 건넸다. 이걸 써. 발각되면 이걸 터뜨려서 혼란을 만들고 탈출해. 약속 장소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굴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는 그녀의 어깨를 짧게 두드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콜린스 데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을. 잠시 후 캠프의 반대편에서 요란한 총성과 함께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강현우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용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고 대부분이 총성이 들린 방향으로 달려갔다. 캠프의 경계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바로 지금이 기회였다. 콜린스 데이는 심호흡을 하고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통신 텐트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냉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콜린스 데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현우가 믿고 등을 맡긴 전우이자 부하들의 복수를 짊어진 지휘관이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작전. 그들의 운명은 그리고 이 정글의 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은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12부 폭발과 희생일. 콜린스 데이는 텐트의 그림자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강현우가 일으킨 소란 덕분에 캠프의 중앙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목표인 통신 텐트까지 무사히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텐트 안에는 2명의 통신병이 당황한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고 외부 상황을 파악하려 쓰고 있었다. 콜린스 데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2명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다. 틱, 픽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즉시 통신 장비와 지휘관의 것으로 보이는 책상을 살폈다. 책상 위에는 이 지역의 상세한 작전 지도와 함께 이번 작전의 목표가 명시된 문서가 놓여 있었다. 목표, 강현우 제거 및 샘플 회수. 콜린스 데이는 샘플 회수라는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현우를 죽이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책상 밑에 잠겨있는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총으로 자물쇠를 부쉈다. 상자 안에는 주사기와 함께 정체 모를 녹색 액체가 담긴 유리병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현우의 사진과 함께 그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있었다. 파일에는 그의 과거 용병 시절 기록뿐만 아니라 그가 특정 비밀 실험에 참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강화 인간 실험. 콜린스 데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파일에 따르면 강현우는 과거 비공식적인 생체 실험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체 능력과 생존 본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서펜트 트라이어드의 진짜 목표는 강현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남아있는 샘플, 즉 그의 혈액이나 신체 조직을 회수하여 실험 데이터를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의 초인적인 능력, 정글에서의 생존 방식, 그리고 그가 가진 야수와도 같은 본능. 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콜린스 데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파일과 샘플이 든 상자를 챙기고 통신 장비와 발전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녀가 텐트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병, 응답하라. 무슨 일이야?
새로운 적들이 나타난 것이다. 강현우가 끄는 어그로가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었다. 콜린스 데이는 시간을 벌기 위해 텐트 입구에 남아있던 시신을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밖에서 총격이 시작되었다. 총알이 텐트를 뚫고 들어왔다. 콜린스 데이는 책상 뒤에 엎드려 시간을 확인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1분. 그 시간 강현우는 수십 명의 적들을 상대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어둠과 지형지물을 이용해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며 적들을 교란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의 몸에도 하나 둘씩 상처가 늘어가고 있었다. 어깨를 총알이 스치고 옆구리가 칼에 베었다. 그는 콜린스 데이가 임무를 완수할 시간만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콜린스 데이는 10초를 남겨두고 텐트의 뒷부분을 찍고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약속 장소를 향해 달렸다. 그녀가 캠프를 벗어나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쾅! 통신 텐트가 불길에 휩싸이며 폭발했고 그 파편이 주변 텐트들로 옮겨 붙으며 베이스 캠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폭발로 인해 적들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강현우도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콜린스 데이가 도망친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약속 장소인 동굴에 도착했다. 강하사 콜린스 데이는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군복은 찢어지고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괜찮아, 괜찮다. 임무는 완수했나?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래, 완수했어. 그리고 이걸 발견했어. 콜린스 데이는 그에게 파일과 샘플 상자를 보여주었다. 강현우는 파일의 내용을 보고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건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던 순간 동굴 밖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비춰왔다. 적들이 그들을 추격해 온 것이다. 잔장, 벌써 따라잡혔어? 콜린스 데이가 소리쳤다. 동굴은 입구가 하나뿐이라 이제 그들은 독 안에 든 쥐였다. 강현우는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소총을 콜린스 데이에게 건넸다. 이걸 가지고 먼저 가.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나는 틀렸어. 과다 출혈이야. 여기서 내가 시간을 끄는 동안 당신은 이 샘플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이건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야. 이 샘플이 저놈들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는 콜린스 데이의 손에 파일을 쥐어주었다. 이건 명령이다. 데이.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급으로 불렀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부탁이자 전우로서의 믿음의 표현이었다. 콜린스 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두고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바라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반드시 돌아와.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동굴의 좁은 뒤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곳은 계곡의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였다. 강현우는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동굴 입구에 홀로 섰다. 손에는 수류탄 핀을 뽑아든 채 수십 개의 총구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지옥 같은 인생이었지만 마지막은 꽤 마음에 들었다. 그는 적들을 향해 소리쳤다. 자, 파티를 시작해볼까? 개자식들아. 그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섬광과 그음이 정글의 밤을 뒤덮었다. 13부. 결의와 새로운 사냥. 콜린스 데이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온 거대한 폭발음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강현우의 마지막 명령.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 말이 그녀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정글은 다시 아침의 빛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빛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색으로 보였다. 그녀는 기력이 다해 거대한 나무 밑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상처였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음이 더 아팠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오만하고 차가웠던 남자. 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인간적이었던 군인. 그녀는 고작 며칠밖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현우가 남긴 파일과 샘플을 꺼내 보았다. 프로젝트 키메라. 국가는 그를 영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험용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을 노리는 악당들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군인은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복수를 다짐할 뿐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어. 너를 이렇게 만든 국가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서펜트 트라이어드. 내가 전부 심판대에 세울 거야. 이건 너와의 약속이다. 강하사. 그녀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미군 장교 사라 콜린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현 우의 의지를 이어받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복수심을 짊어진 전사였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 훈련의 최종 목표 지점을 확인했다. 그곳에 가면 구조 헬기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펜트 트라이어드가 후퇴할 만한 예상 경로를 지도 위에 그렸다. 놈들도 큰 피해를 입었을 거다. 분명 재정비를 위해 임시 캠프로 후퇴할 거야.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강현우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녀는 역으로 그들을 추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강현우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에 진흙을 발라 위장했다. 떼앗은 소총을 단단히 고쳐매고 그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파일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글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강현우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었다. 소리 없이 신중하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정글은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도와줄 거대한 동맹이었다. 14부 살아있는 괴물과 미완의 결말. 한편 폭발이 일어났던 동굴. 서펜트 트라이어드의 잔당들은 처참하게 널브러진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폭발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어서 동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젠장. 목표물은 어떻게 됐어? 샘플은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을 썼다. 한 용병이 무너진 돌무더기를 헤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대장, 이쪽입니다. 그들이 달려가 보니 돌무더기 아래에 피투성이가 된 강현 우유 군복 조각과 인식표가 발견되었다. 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지만 이 정도의 폭발과 붕괴 속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빌어먹을. 결국 샘플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놈도 죽여버렸군. 본부에 뭐라고 보고하지? 지휘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일단 후퇴한다. 생존한 미군 여장교를 찾아. 샘플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강현우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서둘렀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쫓고 있던 먹잇감이 이제는 자신들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무너진 동굴의 깊은 어둠 속 미세한 돌멩이들이 흘러내리는가 싶더니 돌무더기 사이에서 기적처럼 한 손이 쑥 튀어나왔다. 그 손은 주변의 돌들을 하나씩 치워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피와 먼지로 뒤덮인 한 남자가 지옥의 문턱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그의 눈은 아직 죽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화된 신체 능력과 초인적인 생존 본능. 프로젝트 키메라의 산물인 강현우는 그 정도의 폭발로는 죽지 않는 괴물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콜린스 데이가 사라진 방향과 적들이 후퇴한 방향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정글의 포식자는 아직 죽지 않았다. 15부 두 포식자의 협공 결말구. 콜린스 데이는 짐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지도에 의존하지 않았다. 강현우가 가르쳐준 대로 바람의 냄새를 맡고 땅에 남은 미세한 흔적을 읽으며 적들의 뒤를 쫓았다. 꺾인 나뭇가지, 뭉개진 이끼, 희미한 발자국.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그녀는 굶주림을 잊었다. 잠도 자지 않았다. 오직 복수심과 강현우와의 약속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하며 이 싸움을 이끌어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틀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서펜트 트라이어드의 임시 야영지를 발견했다. 그들은 강가에 자리를 잡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재정비를 하고 있었다. 폭발과 강현 우의 공격으로 인해 그들의 숫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다.
경계는 허술했고 패배감과 피로가 캠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콜린스 대위는 높은 언덕이 짙은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관찰했다. 그녀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눈은 냉철하게 목표를 조준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를 먼저 제거할 생각이었다. 그녀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는 순간이었다. 캠프의 반대편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절뚝거리면서도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한 남자.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기처럼 서늘하고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현우였다. 그가 살아있었다. 콜린스 대위는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뱉을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기쁨, 경악,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강현우 역시 콜린스 대위를 발견한 듯했다. 그는 잠시 그녀가 있는 방향을 쳐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계획대로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콜린스 대위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다시 소총의 조준경으로 지휘관을 겨냥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이미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정글의 법칙을 따르는 두 마리의 포식자였다. 콜린스 대위가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다. 팡! 총성이 정글의 정적을 갈랐다. 지휘관은 머리에 총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캠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현우가 적들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마치 죽음의 사신처럼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며 적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정글도는 쉴 새 없이 피를 뿌렸다. 콜린스 대위 역시 언덕 위에서 정확한 저격으로 그를 엄호했다. 총을 들고 반격하려는 적들은 그녀의 총 아래 차례로 쓰러져 나갔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협공 앞에 서펜트 트라이어드의 잔당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마지막 남은 용병이 콜린스 대위를 향해 총을 겨누었을 때 등 뒤에서 나타난 강현우의 칼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침내 정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만이 조금 전에 처절했던 싸움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콜린스 대위는 언덕에서 미친 듯이 달려와 그의 곁으로 갔다. 강하사, 정신 차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살피며 울부짖었다. 그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강현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약속 지켰군.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살아남았어. 너도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죽지 마. 이건 명령이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훈련 종료 시간이 되어 마침내 구조대가 온 것이다. 콜린스 대위는 하늘을 보며 소리쳤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살 수 있어. 강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살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헬리콥터가 상공에 도착하고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처참한 광경과 쓰러진 남자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여장교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연합훈련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살아남은 두 사람은 이제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서펜트 트라이어드의 배후를 찾아내어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했다. 정글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